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한민국의 25%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MBC가 계엄 1주년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연히 모든 국민이 내란이라고 인정할 줄 알았지만 24%는 내란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46대 40, 무려 40%가 내란이 아니라고 응답했는데 이 결과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밖에도 직위원 재판이 공정하다고 보느냐, 추경호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25%가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흑백이 분명한 것을 놓고도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면 그것은 상식을 저버린 것 아닙니까? 모두가 흑이라고 믿는데 나만 백이라고 본다면 내 눈 상태나 정신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신이 지지했던 자가 이것은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별력마저 잃어서는 곤란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할 때 그걸 제대로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광고는 특별히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정어리몰에서 여러분들 겨울에 힘내시고 또 지치지 말으시라고 특별한 걸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유황을 먹여서 키운 오리로스인데요.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셨던 상품이죠. 특히나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물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광주에 아주 유명한 오리탕집이 있는데요. 저도 참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집인데 거기서 오리로스 만약에 시키면 3, 4인분이 6만 원 훌쩍 넘지요. 그런데 정어리몰 오리로스는 한 팩에 150g을 3 플러스 3으로 모두 6팩에 6인분을 보내드리는데 19,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이걸로 그리고 오리고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찾아서 먹으라는 고기입니다. 오리고기 다음으로 돼지고기, 소고기가 제일 안 좋다는 거지. 기름이 많고. 근데 건강에 좋은 이 오리고기를 6팩을 드리는데 한 팩씩 따로따로 소포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어두셨다가 한 팩씩 꺼내 드셔도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천연 유황을 먹인 정어리몰 오리로스 3 플러스 3 제품 이번에 특별 기획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많이들 구매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황금향 제가 다시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딱 제철이죠.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는 향긋하고 달콤한 제주 황금향도 많이 드시고 비타민 충전하셔서 감기 안 걸리시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정어리몰 많이 사랑해 주시고 혹시 전화 주문이 편하신 분은 1551-3158 1551-3158로 전화 주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달력을 넘기니까 12월이 됐습니다.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12월의 첫날인데 첫 주 시작되는 첫날인데 또 월요일이더라고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첫날이 월요일 또 좀 느낌이 이상 야릇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라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12월의 첫날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런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마무리 잘해야 우리가
2025년 후회하지 않고 보낼 수 있겠지요. 잘 마무리하는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경에 단풍 그리고 돌담이 보이죠. 남산 한옥마을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손님이 올라오셨을 때 모시고 가서 돌아보다가 찍은 화면인데요. 가을이 깊어가는 남산의 한옥마을 오늘 배경으로 같이 정치 1번지 하시겠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함께 합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12월 첫날인데 이번 주가 사실 운명의 한 주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이제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고 내일 이제 영장 발부가 되면 정말 국민의힘은 계엄 1주년을 맞아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도 좀 입장을 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모레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모레인가요? 모레. 모레죠. 예, 예. 모레 있고 그리고 이제 12월 3일이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서 1년인가 싶기도 하고 참 이번 12월 첫 주를 맞는 생각이 참 야릇합니다. 오늘 세 분 패널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내일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일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고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이 될 텐데 뭐 대법원 최종 선고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충분히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힘당의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막 이런저런 방해 행위를 했던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의미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양지열 변호사님 네. 영장 발부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요즘에 아시겠지만 사건들이 가능성을 점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 여기 예. 또 영장 심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들 중에 한 사람이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직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낯설은 판사가 맞는 경우가 있는데 주중에 심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담당하는 이른바 수원 3인방 더하기 남세진 부장 정도가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뭐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내란이라는 커다란 틀을 놓고 봤었을 때 과연 당시의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당의 원내대표가 사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계엄을 막지 못했다, 막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정도로 무거운 자리인데 추경호 지금 당시의 원내대표는 4차례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김상욱 의원이 또 그날 당일날 있었던 그 소회라고 해야 될까 그날 있었던 일을 또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날 어찌 정말 어떻게 곡절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 18명 정도만 표결에 참석을 해서 AFP 해제를 시키고 나서 의원총회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그들을 배신자라고 국민의힘에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은 남은데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당연히 구속시켜야 되는데 이걸 또 중앙지법원의 판사들이 일반 형사사건 다루듯이 뭐 증거가 어떻느니 뭐 이 국회의원이고 원내대표식이나 했던 사람이고 도저히 의료가 없다는 이렇게 봐버리면 또 기각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김상욱 의원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내란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내란이 성공하기를 바랐던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인원만 아니었으면 뭐 또는 홍장원 차장이 다 망쳐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상욱 의원은 지금은 민주당이지만 그때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으니까 그 사정을 잘 알겠죠. 그리고 뭐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욕을 많이 해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그때 당시 추경호뿐만 아니라 뭔가 윤석열과 함께 이 내란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무리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추경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재판을 더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좀 밝혀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규현 변호사님?
예, 이 사안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내란의 가담 범위를 크게 3단계로 예. 사람들을 내란에 직접적으로 모의하고 기획한 사람들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이런 사람들이죠. 예. 여기가 제일 가담 수위가 높고 그 다음에 모의까지는 안 했지만은 개헌 발표 후부터 해제 전까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여기는 예를 들면은 국회를 봉쇄한 경찰이라든가 뭐 특전사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해제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 이게 세 번째인데요. 1번이 제일 수위가 높고 3번이 제일 낮습니다. 보면은 지금 수원 3인방을 지금 막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영장이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만 나오면 저도 놀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제일 놀랐던 게 우리가 박성재 아니었습니까? 이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제가 세운 요 1, 2, 3단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번에 좀 가깝습니다. 야. 네. 2번에서 3번에 좀 걸쳐 있는데 3번에 좀 더 가깝다. 그래가지고 가담 정도로만 보면은 좀 약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지시를 했기 때문에 2번이라고 볼 수가 예. 있고 추경호 전 대표는 그럼 어떠냐? 이 사람은 계엄이 성공하려면은 해제 의결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반드시 막기 위해서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막 옮기면서 국힘당 의원들이 그 해제 의결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사실로 이제 증거에 의해 밝혀지면 2번입니다. 네, 박성재보다는 상당히 가담 수위가 높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에 가까운 2번보다는 1번에 가까운 2번 정도.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박성재보다는 저는 당연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게 참 자괴감이 드는데 박성재처럼 추경호는 판사 출신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닙니다. 예.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데 그 영장 전담 판사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때요? 저도 하고 싶어요. 이거를. 근데 이런 예. 상황인데도 어쨌거나 발부가 되면 저도 놀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이제 법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1심 재판이 끝나면 항소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걸로 이제 거의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영장 전담 재판부도 따로 만들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항소심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항소심 전담 재판부를 이제 따로 만드는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내란에 관련해서만? 그렇죠. 지금 소위 말하는 그걸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겠는데 특검 관련 사건들을 전담하는 재판부라고 규정을 할 수도 있을 네. 것이고 아니면은 뭐 별도로 이제 내란 외환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각각 따로 3대 특검별로 내란 특검 담당, 김건희 특검 기소사건 담당, 해병 특검 기소사건 담당 재판부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둘 수도 있겠죠. 예. 어제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 또 이렇게 주요 요인들하고 오찬을 했다고 하던데 네. 거기에 이제 조이대도 참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 같으면 다 이렇게 식사하고 너 좀 남아봐.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조인트 일 맞고 제대로 할래, 그냥 제대로 할래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과거에 윤석열이었다면 아마도 이제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 있으면 데려가서 조인트를 까든지 술을 먹이든지 해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워낙 그 절차와 그 원칙을 중요시하시는 분이고 국민들의 그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용납이 안 되면은 그런 걸 진행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안 하셨겠죠. 그리고 삼부 요인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예우를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추경호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아니 이 사안은 명백한데 한덕수도 그렇고 박성재도 그렇고 실제로 증거 인멸을 했는데 그런 우려가 없다고 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영장 10번 신청하면 9번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사법부가
내란을 어떻게 보면 동조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큼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있고요. 근데 추경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김상욱 의원 외에도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도 추경호가 당시 상황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표결에 불참하게 됐다, 이런 진술을 많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 국회까지 당사로 천천히 걸어봐야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 10분 기간 동안도 본인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당사에 50명 정도를 집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추경호가 당시 이제 우원식 의장께 전화를 해서 이거를 그 표결을 좀 지연해달라고 했고, 덧붙여서 이 상황을 좀 정리하러 나와달라고까지 했어요. 그 표결 해제를 담당해야 될 우원식 의장을 밖으로 외부로 반출이라고 하면 또 그렇죠. 외부로 어떻게 보면은 휘둘리려고 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직접적으로 그런 게 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의장이 어디 가면 누가 합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아주 악독한 행위들이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이 돼서 그 추후에 있었던 뭐 나경원이나 등등도 그러니까 처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걱정이 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조희대 원장 너 남아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기 전에 뭐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이나 헌재 소장이 나서가지고 조희대 원장한테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하면서 각오를 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나를 부르지 그 자리에. 근데 조희대도 참 뻔뻔하네요. 지가 본인이 한 잘못도 있는데 가서 대통령 뻔뻔하게 얼굴 보고, 그것도 참 그렇게 안 납작이 생겼습니까? 두껍네요. 네. 예. 그나저나 이제 내일 모레면은 참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비상계엄 1년이 되는데, 김기현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세 분 패널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1년이 참 길었던 것 같고 벌써 1년인가 싶기도 하고. 김기현 변호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둘 다인데요. 벌써 1년이 됐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되돌아보면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나 싶으면 정말 많은 일이 너무 많은 있었어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보면 또 길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느낌은 벌써 1년이 됐구나. 근데 아직도 이게 더딘가. 청산이 완전히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 임세은 소장님은? 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딱 1년 전, 그러니까 12월 3일에 저희 백운기 앵커님이랑 저랑 여기서 아주 놀란 마음을 안고 방송을 같이 했었잖아요. 헬리콥터 소리 들으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그냥 뛰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유튜브 보자마자 손을 덜덜덜 떨면서 나라도 가가지고 이걸 막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저도 방송하다 중간에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국회 앞에 가서 그렇게 이렇게 대치를 하다가 이제 앵커님 전화 받고 이제 일로 다시 달려왔었는데요.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앵커님께서 잠깐 와줄 수 있냐, 여기로 국회 앞에 있죠?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달려왔는데 이 건물이 전부 다 불이 꺼져 있고 들어오는데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컴컴해서 진짜 무슨 일 우리가 죽는 거냐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그 공포스러웠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1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뀐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대통령 한 분만 바뀌었고. 그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뭐 사법부를 비롯해서 여러 내란 관련된 세력들이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 아직도 지금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바뀐 게 없다 생각하니까 저는 벌써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김기현 변호사님하고 임세은 소장님은 그날 국회 쪽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양지열 변호사님은 궁금하네요.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저는 그때 그 다른 방송국의 요청을 받고 계엄 상황을 이쪽에서 중계를 해달라고 해서 그 여론조사 업체 꽃이 있는 충정로에 같이 있는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 계엄 상황 발생했을 때? 네, 계엄 상황을 그쪽으로 이제 밤에, 그날은 밤에는 원래 이제 방송이 잡혀 있지 않다가 방송을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로 그냥 자려고 하다가 그걸 봐가지고 우왕좌왕인데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갔었을 때 그 여론조사 꽃을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 방첩사에서 여론조사 업체들하고 방송국들의 군인들을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는 많은 시민들과 많은 국민들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 갔었을 때 그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군인들 한 20-30명 대 저 혼자 이렇게 잠깐 맞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잠깐 풀어져서 안에서 들어가 있었고, 들어가서 바깥에서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들이 원래는 그 건물을 폭파하려고 그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계획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야,
폭파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왔습니까? 확인된 건 아니고 중간에 그런 계획까지 있었다라는 그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가 이제 층이 있고 그 바로 위가 방송을 하는 층이어서 모르죠. 뭐 진짜로 폭파했으면 저도 뭐 날아갔을 수도 있는. 야, 진짜 무서웠겠네. 그런 나중에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돌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참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12월 첫날이라 그런지 새로 정기회원 가입해 주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전원일기가 아니고 전원일기님 예,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고 북날라 뽕따님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백운기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쉬셨나요? 최상병 특검 영장 청구 10건 중에 9건이 기각입니다. 엄청 화가 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속상하시죠?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 잘 아실 텐데 최상병 특검 10건 중에 9건인가요? 더 11건 아니었나요? 이 10건 중에 9건으로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력이 부족한 건가요? 아닙니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일반적인 사안이었더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영장이 한 10건 중에 제가 보기에 6, 7건까지는 발부가 됐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병특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내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내란죄, 무슨 뇌물죄, 뭐 이런 무시무시한 죄명들이 많잖아요. 뭐 최대 사형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해병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죄명이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뭐 허위공문서 작성죄,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집행유예도 굉장히 많이 선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안까지 판사가 아마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결과적으로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해병특검이 굉장히 일을 잘했다고 판단을 하는 편이고, 이제 해병특검의 수사 대상이 크게 3개인데 사망사건 있고 외압사건 있고 구명로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명로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이제 뭐 100%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수사를 잘 끝마쳤습니다. 다만 이제 구명로비를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수사본부든 아니면 뭐 새로운 특검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걸 밝혀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쉬워 보이는 수사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직권남용죄가 제일 어려운 수사입니다. 예. 사실. 예. 뭐 저거 뭐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림이 뻔할수록 증거를 찾는 것은 더 어려운 거고, 우리가 최상병 특검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한치 어긋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해져 있는 그 정답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특검 3대 특검이 다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특검도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했던 부분들 기간이 끝났다고 하지 않고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도 필요하고, 이런 것은 입법이 필요한 거니까요. 오늘 아침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최혜병 특검이 수사기간 150일간 윤석열, 임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습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2차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임성 소장님 어떤 부분들을 주로 다뤄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혜병 특검은 이제 끝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제일 문제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까도 보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고구마 줄기처럼. 그래서 끝나지도 않았고, 여기까지인 줄 알았더니 또 나오고, 그라프인 줄 알았더니 또 로저 비비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서
이게 기간이 끝났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들 다 종합해서 아마도 하나로 이제 연결해서 그 수사가 진행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에 대표께서도 직접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특검 마무리돼가지고 죄가 덮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을 아마도 다 귀담아 듣고 불안하지 않도록 이 법이 마무리가 되도록 아마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요즘에 시중에 나도오는 얘기가 에르메스의 의문의 일패라고. 왜 에르메스는 안 나오냐 네. 그러더라고요. 더한 게 나올 수도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김건희 덕분에 새로운 그런 고가 브랜드를 많이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저는 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번에 다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요. 반클리프 아펠, 그라프. 그라프 또 바쉐린 콘스탄티. 바쉐론이에요? 바쉐론 콘스탄티. 바쉐린은 바르는 거. 없구나 그거.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티. 세우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에르메스 이런 유명한 거는 인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질려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은 명품으로 안 치는구나. 안 치는구나. 예. 네, 못 들어본 걸 더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김건희에게 샤넬과 크리스찬 디오르는 그냥 우리가 그냥 평소에 입는 어디 가죠? 탑10 같은 거예요. 탑10 같은 거. 네이 정도죠. 예. BIC 뭐 이런 거 정도죠. 아이고 참. 그나저나 이렇게 1년이 다가오는데 MBC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예상은 했지만 이번에 그 여론조사 결과 응답하는 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한번 그 MBC 여론조사인가 보실까요? 윤석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보느냐 아니냐. 여기에 69%가 내란이다. 그런데 24%가 내란이 아니라고 응답을 했어요. 저건 뭘까요? 이 내란이 가치적인 판단입니까? 물론 내란이냐 아니냐를 헌법상 이제 뭐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걸 해석하는 차원에서는 가치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불가피했다라는 응답이 저렇게 나온다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내란이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역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달라요. 아니 어떻게 이게 지역에 따라서 다를 사안인가 싶더라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70%가 넘었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은 46대 40, 부울경은 64대 29. 그리고 이제 강원 제주인데 아마 강원 지역이 포함이 돼서 그럴 것 같은데 저기도 30이 넘었어요. 저런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 25%는 어떤 25%일까요? 이런 응답도 있어요. 직위원 재판부 내란 재판이 공정하다고 보느냐? 공정하지 않고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도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23%입니다. 이분들은 보고도 그러는 걸까요? 알면서도 그러는 걸까요? 알면서도 그렇다면 그것은 옳지 않지요.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잘해야 내년 2월이나 지금 선고가 될 판인데요. 이렇게 늦게 재판하는 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재판도 아니고 정말 엄중한 내란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저는 저분들의 생각을 이번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득권, 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지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제대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과 그 국힘당의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만 가서 큰 소리 치고 좀 더 높게 나온 데만 찾아다니면서 말도 아닌 논리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25%가 근데 4분의 1 아닙니까? 난 저렇게 생각이 다른 자하고 같이 갈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이 가는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가 저 25%를 건전한 상식의 세상으로 옮겨주는 건데 계속 저렇게 간다면 그건 정말 큰 나라의 불행이죠.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그 25%만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집단의 리더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노랗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빨갛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집단의 리더가 되고 거기에 동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가 힘든 조직이 돼버리죠. 집단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총선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었고요.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 윤석열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25%가 또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계속 거기만 믿고 가지 않습니까? 꾸짖어야 할 때 꾸짖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나중에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된다고 제가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도 흑과 백 이것은 상식이고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그게 건전한 상식이 끌고 가는 세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김경현 변호사님? 저도 이제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착잡해요. 저는 이런 거거든요. 최소한의 헌법적 사안, 이번 내란 헌법적인 사안입니다. 헌법적 사안이라는 거는 우리 공화국의 어떤 정체성을 좌우하는 사안이다라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제 치하의 국권 침탈은 침략이었다. 불법적 침략이다. 그리고 5.16은 쿠데타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거의 뭐 당연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은 대한민국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12.3 내란도 사실상 이것이 내란이다라는 거에 대한 역사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25%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정치 체계에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뾰족한 어떤 이들을 다르게 만들 해법이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불행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림자님, 그 24%는 내란이 성공해서 민주당을 싹 쓸어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도경님, 앵커님도 참 답답하시네.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짐 지지한다는 그 아줌마들 종류죠. 뭐 꼭 그렇게만 쉽게 폄하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좀 풀어야 될 큰 숙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양재열 변호사님 그래도 4분의 1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고요. 우리가 그들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그들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국민들인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그 숫자를 그렇게끔 유지하게 만들어내고 거짓된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마치 윤석열의 지난해 12월 3일이라고 하는 게 정당화된 행동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 자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갈 곳이 없고 뭐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처절하게 잘못을 하고 우리 윤석열이라는 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간판을 내세워가지고 권력 한번 좀 제대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 욕심이 이런 괴물을 낳았습니다라고 국민의힘의 의원분부터 뭐 먼저 무릎을 꿇고 다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나섰으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숫자는 저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상당수 의원들이 여전히 지금 그런 입장을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죽했으면은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뭐 뜬금없이 배현진 의원이 이제는 이 김건희라든가 윤석열로부터 절연을 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식으로 SNS에 글을 올렸더니 거기에 지금 윤석열 변호하고 있는 빈계리 변호사가 이 무식한 인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개헌에 관해서 공부 좀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들끼리는 그날의 12월 3일 날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나름대로 논리, 법리 이런 걸 막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쭉 전파를 그동안 1년 가까이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 또 그걸 믿고 따라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잘 모르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윤석열이라든가 기존 보수 극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기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 상승작용을 불러일으켰으니까 저 중에 상당수 숫자들은 진실을 모르고 좀 따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거 걱정되는 부분 뭐냐면 저거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수단들을 통해서 특히 젊은 층들에게 많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10대, 20대들의 극우화가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기반을 만들고 우린 여전히 살아남을 거야 하는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게 뻔히 암인지 알면서도 암덩이를 키우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 결국 또 맞서 싸울 수 있는 건요. 지금 이렇게 방송 봐주시는 우리 정원이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 국민들의 정신 차리고 이걸 계속해서 막지 않으면 이것도 얼마만큼이나 독이 커질지 모릅니다. 결국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고 끝없는 어찌 보면 갈등인 거고 대립이지만 계속해서 뭐 놓을 수는 없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시네요? 네, 주말에 아직 완전히 낫질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지금 회복되고 계시고? 통증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약간 코가 좀 맹맹. 네, 죄송합니다. 임수현 소장님도 약간 기운이 있어 보이던데요?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새 이제 감기가 순차적으로 걸리면은 이렇게 옆에서 편이면 있다 되니까. 보면은 같이 걸려가지고 끊이지가 않습니다. 감기가.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감기 네. 환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막 그렇게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내야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자들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봅니다. 악순환을 막 시키는 거죠. 당신들이 없으면 나는 죽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을 오도하고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저자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 아쉬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이 나라의 중심이었던 지역 아닙니까? 옛날 영남 유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 18년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나라의 정권을 잡아왔던 지역입니다. 그걸 기득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불행한 일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은 아니더라도 연민은 느껴야죠. 광주에서 그런 학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민은 느껴야죠. 그 사람들이 죽을 죄를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민도 하지 않고 공감도 하지 않고 그러면 잘 나갈 때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었던 것이 뭡니까? 지역감정 아니었습니까? 행여라도 정권이 넘어갈까 봐 김대중은 빨갱이다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용공조작이라고 하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지요.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대장동 비리라는 것을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김대중은 빨갱이라는 프레임처럼 얼마나 가둬두려고 했습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도 지금 우리 정어리 언님들 가운데도 대구 경북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정말 깨어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얼른 생각나는 대로 문경의 박정무님, 의성의 김일웅님,
대구의 베르사유 장마님, 울산의 남자친구 상식이님, 포항의 거미줄 최정하님 이런 분들은 영남 지역에 정말 살아있고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이죠. 그런 분들이 절망하게 되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됐으면 잘못된 것을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장동혁은 사과는커녕 아까 제가 그 금요일 날 박영식 앵커가 한 거를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윤석열이다 할 판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까? 지금 장동혁 무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도요. 대구, 경북, 그다음에 충청, 강원 이런 곳만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하면 먹힐까요? 그 25%만 모아가지고 25% 공화국을 따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국힘당은 이제 멀어지는 거죠. 방향을 모르고 헤매는 양떼 같습니다. 장동혁이 지난달 29일 날 충청 지역 집회에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바로 위기의 본질이자 만악의 근원입니다.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편말을 들고 있는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당원 게시판 조사 해야 된다 외쳐주십시오. 무슨 행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임세현 소장님? 랄지 행진이죠. 랄지 행진. 랄지. 저 눈빛 보십시오. 사람이 돌면은요 눈빛이 이렇게 헷가닥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장동혁이나 저 민수인가요? 문수인가? 민수. 네, 눈이 뒤집혀 있어요. 눈빛이. 사람 보통 정상의 사고를 가진 사람의 눈빛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 식의 발언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단체로 뭐 어디 세뇌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말 그대로 다 반헌법적이고 반불법적인 얘기를 자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 거죠. 랄지 행진이다. 랄지 행진. 근데 가서 그 지금 우리 당 꼬라지가 이 모양입니다 하고 자백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장동혁은 뭉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은 한 번도 지금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내란이라고 인정을 안 하죠. 양양자는 이걸 불법이 아니라고 우리 당 망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김민수라고 하는 자는 이제 행여라도 이 자기들의 취약한 기반을 한동훈이 나가서 덮치고 당권을 뺏어갈까봐 이제 한동훈 게시판 해야 된다라고 막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나가서 우리 이렇게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냥 더 이상 국민의힘 공당이 아니고 이 집회는 공당의 집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종교단체로 변모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윤 어게인이라는 어떤 교의를 신봉하는 그런 집단에서나 나올 만한 발언이고 그냥 종교 집회에서나 나올 만한 발언인 거예요. 거기에 그나마 잠깐 제정신인 사람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게 갑자기 계엄은 불법이었다 얘기하니까 반응 보세요. 막 우우하면서 내려가라 하면서 막 야유가 쏟아지지 쓰레기도 않습니까? 던집니다. 쓰레기.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지금 뭐 이거를 굳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비춰줘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더 이상 공당으로서 이거를 취급을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마치 그냥 뭐 일종의 그냥 우리가 정광훈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다 보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냥 뭐 종교 집회 정도로 보도를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마치 이제 민주당과 같이 그냥
제1야당의 그 비주얼을 고민되네. 다뤄야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여주더라도요. 예. 저렇게 앞에 마이크 연단에 서 있는 모습 저들의 주장을 그대로 보여줄 게 아니라 같이 잡아야죠. 얼마만큼이나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지 거기서 얼마나 상식적인지 아니면 비상식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건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은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도 언론이 팩트체크처럼 저건 정말 황당한 얘기다 틀린 그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언론은요 마치 저게 그냥 정당한 주장이라도 들을 만한 귀담아 다룰 만한 주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따옴표 따서 옮겨져요.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님이 저런 거 옮기면 방송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게 1년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까 마치 계엄을 두고도 토론해서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따져야 될 상황인 것처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언론도. 우리 언론도 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보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상식을 가지고 그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죠. 저는 이 일면에 지기현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예. 왜 이렇게 재판을 늘어지게 해서 제대로 판결을 안 해주니까 그게 마치 정당한 거고 마치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당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기현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이것도 영향 지기현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사실 무조건 뭐 이쪽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25%도 지기현이가 재판을 제대로 해서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확실히 보여준다면 아마 상당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요. 아무튼 지금 저렇게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박정하 의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고 있죠. 강원도 원주 출신 국회의원인데 강원도에서 집회를 해서 올라가는데도 박정하가 친한계라고 내려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 답답했을까요? 박정하 의원이 그러니까 내려가라면 내려가야지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려가라면 내려가지요.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옳은 얘기를 하는데 내려가라. 이 계엄은 불법이다. 민주당 의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국힘당의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쓰레기를 던지고. 그러면 저 25%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미래가 과연 있는가? 보수형님 TV님 그냥 두세요. 셀프 해체 중입니다. 저는 굳이 위원정당 위원으로 인한 내란으로 인한 위원정당 해산 절차를 밟기 전에 그냥 저 국힘당이 어찌됐든 보수 정당이고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맥을 이어온 정당 아닙니까? 그 맥은 유지를 해야죠. 근데 장동혁 일당은 저는 그 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건 극우를 따라 하나 만들어야죠. 지금 어찌어찌해서 당권을 잡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정당의 보수 정당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정광훈, 김민수, 전환길, 뭐 장동혁 국회의원도 있네. 장동혁이 국회의원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따로 그냥 뭐 파시스트 당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고 보수 정당을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제가 정치 검사들도 다 나와가지고 그냥 검찰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나왔으면 되겠는데요. 좋겠어요. 아니면 장동현 판사 출신이니까 판검당. 아니 근데 제가 우연히 어디 식자 자리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국민의힘 당직자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 상식이 계신 분입니다. 차라리 빨리 해체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못 봐주겠다고. 자기도 당직 국민의힘에서 이제 월급 받고 있지만 이 당이 너무 미친 길로 가고 있어서 차라리 민주당이시니까요. 제발 해체 좀 시켜주세요. 다시 좀 만들게. 이렇게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그 당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장동혁이 지금 계엄이 약간 정당했고 윤석열, 윤핵관 외치잖아요. 계엄 해지 투표했었어요. 계엄 해지 투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의 이 속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가 여기 갔다가, 그러니까 신념 자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장동혁 대표 당선되고 초기에는 조금씩 중도로 옮겨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다시 극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 대표로서의 권위라든가 존중 같은 걸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야외 뭐 집회를 하자 그래도 반도 참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동혁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을 자기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기간은 지방선거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의힘에서도 팽당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저 20%에서 25%가량 되는 사람들을 온전히 계속해서 자기의 정치 세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얘기도 할 자격도 없는 게 그럼 이 지경이 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보수 정당의 맥을 이은 것이고 거기에도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 있는 거고 아니면 처음 정치판에 들은 초선 의원들도 있고 누구 하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쩌다 한 명씩 돌발적으로 나온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 국민의힘이 갈 길은 이것은 아닙니다 라는 걸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것도 방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누가 지금 주로 이제 부울경 중심으로 해서 어찌됐든 나는 이 지역구에서는 내가 나가면 국회의원 무조건 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유 뭐 시끄러운 판 들어가기 싫어. 이러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뭐 이 다들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영남 자밀련 정도에 그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년이냐 아직도 1년이냐 이렇게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도 1년 이제야 1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 가운데 많은 부분은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됐는데도 이걸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렸구나. 이런 회한 같은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사과하는 놈이 아직도 없습니다. 아무도. 윤석열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것을 뭐 가담하고 동조하고 그랬던 한덕수도 그냥 후회된다라고만 얘기합니다. 다른 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조금 잘해온 사람들은 그 조직을 대표해서 사과를 하는데 지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죠.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고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법한 행위였다. 지금 유재성 청장 대행은 그때 당시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공식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님 그때 그 고소하고 그랬던 자 마포서장 김완기죠.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전히 마포경찰서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사과문을 보니까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면 그 당시에 그 국회를 봉쇄했던 기동단장이나 이런 책임자 정도는 전부 다 직위 해제를 시키고 그러니까요.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아직도 마포서장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대로 뭐 있습니다. 특위 발령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 지금 정부합동 TF는 어떻게 뭐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걸 하라고 만든 조직이라 하루빨리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되기를 저는 좀 아니 적어도 기대하고 그때 있습니다.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은 지금 우리가 확실히 죄다 아니다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일단 너 좀 기다리고 있어봐.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가지고 너 잘못이 없으면 다시 복귀시켜 줄 테니까. 이 정도는 해야 상식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혜병 사건 당시에 어땠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으로 그 사건 서류를 이첩한 날 당일 보직 해임됩니다. 박정훈 대령이. 아이고. 당일. 근데 지금 계엄이 12.3 계엄이 지금 1년 다 돼갔는데 이제 1년인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에 과연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머리를 쓰는 자들은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임기훈이라고 그때 당시에 국방비서관이었죠. 이자가 전역하기 6일 전에 정직 1개월. 이건 정말 가벼운 거죠. 근데 왜 이거를 받았는가? 이게 이제 형식적인 징계를 받아가지고 불명예 강제 전역을 피한 꼼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이것도 내란 세력의 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원래 제가 듣기로는 최소한 해임, 파면 해임 정도를 목표로 그러니까 염두에 둬가지고 징계회의를 열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정직 1개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징계위원들이 그럼 거기 누가 들어갔느냐? 다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요, 지난 10월 31일이에요. 정직 1개월. 정권이 바뀐 이 정부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뭐 놀랍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개헌버스에 올라탄 법무실장 별 하나짜리 그 겨우 근신
10일 죽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일 모레 저녁 하는데 하도 우리 정어리원들이 난리를 치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거 무효하고 다시 이제 강등시켰어요. 강등시키니까 이제 별 하나 별 떼고 대령으로 예편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혹시 취소됩니까? 취소라고 지금요 임기훈 같은 경우에 임기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전역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취소하고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짓이 양절 변호사님 이자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 이중의 고민이 있겠죠. 내란을 중시하는 게 이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했던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를 돌봐야 될, 살림을 돌봐야 될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실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위원들, 국무위원들, 장관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만큼 정리를 할 것이고 어디까지를 그냥 용림을 할 것인데 아닌데 저는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가장 크게 바랐던 부분은 내란 종식입니다. 그 부분과 앞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이게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김민숙 총리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란 수사라든가 특검이 출발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또 그 수사라고 하는 것의 한계 때문에 이게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못 잡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좀 늦었지만 이 헌법준수 테이프라는 걸 출범을 시켰다라는 거고요. 이게 또 언론에서 마녀사냥식으로 사람을 다 잡는다 이런 식으로 또 보수 언론들이 또 그렇게 부풀리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적어도 지금 지적한 것처럼 범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그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계엄이라고 하는 위중한 일에 버텼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자리에서 적어도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반대하고 성명 내고 명령이 떨어졌더라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게 그 다음에 대한민국 21세기의 공무원에 자서로서 맞는 자리거든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징계나 수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제대로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줄 수 있는 길을 좀 늦었지만 헌법준수 테이프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빨리 설치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맨 처음에 특검 만들 때 내란 특검 3대 특검이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3개나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할 때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그랬다고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김기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맘만 같아서는 저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사실 내란이나 외환죄 아니면 반란죄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진압을 당했어요. 그럼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보통? 한 30년 전이었다면. 총살. 네. 총살. 다 총살. 지하 분실 막 이런 데 다 끌려 들어가죠. 근데 실제로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보면은 저기 남태령이나 이런 데 벙커로 끌고 가가지고 죽이고 저 물고기 밥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랬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똑같이 심정적으로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 군사 정권에서 목숨을 바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가고 바스라져 갔던 그분들 덕분인데 그분들이 정작 지금의 이 내란 세력들을 살려주고 계시다라는 부분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심정적으로는 저는 전담재판부가 아니라 무슨 혁명 분실 막 이런 걸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끌고 가고 이제 그 노상원이 준비했던 야구방망이 작두 막 이런 거. 네. 손가락 자르고. 그래서 막 이랬으면 훨씬 더 내란이 순식간에 청산이 잘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국가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 한다면 전담재판부든 어쨌든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됐던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예. 오늘 제가 25%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저럴까? 그 대구 경북 지역은요 계속 지배만 해왔지. 그러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도 스스로 우리는 PK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마산에서
의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지요. 그렇게 해서 부마항쟁으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고 또 광주에서는 계엄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담당해왔던 그곳은 안전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12.3 계엄이 성공해서 윤석열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죽고 뭐 노상호는 더한 계획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내란이 아닐 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나라인데, 예. 하여튼 그걸 좀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쿠팡에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거 좀 잠깐 짚어보지요. 임세현 소장님. 네. 이게 3천 몇백만 명이잖아요. 3,370만 개. 3,370만 개. 개하고 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명이라고 하기는 갖고 정보 유출 개수로는 3,370만 개. 중복도 될 수 있고. 예. 그 전화번호 또 한 사람이 2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은 뭐 털 것 털어도 2천만 명 잡을 수 있죠. 그렇죠. 최소 잡아도 2천만 명 이상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인구라고 그러는데 네. 뭐 어린애도 있고 어린아이 빠지고 그러니까 노인분들 빠지고 있고. 이러면 그러면 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 다 털린 겁니다, 그냥. 저도 털렸다고 네, 봐야겠죠. 다 털린 거예요. 다 털린 거예요. 나는 안 털렸어요. 나는 쿠팡 가입 안 했고. 아, 그러시면은 안전하신 거고. 난 쿠팡을 정어리몰만 가입. 여러분 쿠팡에서 다 정어리몰로 옮기십시오. 이참에 잘 됐습니다. 아주 그냥 정어리몰로 가십시오 다. 아,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사고 유출 사고이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길 가다가 만나는 10명 중에 한 7, 8분들은 다 그냥 정보 털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 5달이나 몰랐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사 측의 해명은 이 유출이 해외 서버를 통해서 무단 접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내부 직원이 연루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 해명이 제대로 된 해명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양결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하지만 일단은 비밀번호를 바꾸는 정도, 그리고 계좌가 많이 연동돼 있다라고 한다라면 다른 예를 들어서 쿠팡의 비밀번호랑 다른 어떤 온라인 업체의 비밀번호가 같은 걸 쓰고 있다라면 그거 바꾸는 거 정도,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되게 황당하고 억울할 정도죠. 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런 정도 큰 일이 벌어지면 사실 이제 영미권과처럼 집단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이 있는 국가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이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나머지 그 가입되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자기 손해에 대해서만큼은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우리는 둘 다 없거든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나서는 것도 뭐 조만간 움직임이 아마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노출이 다른 어떤 상황, 얼마 전에 뭐 SK랑 KT하고 또 다른 게 쿠팡은 자택하고 사무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어디인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공동 아파트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뭔지,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언제는 또 좀 한동안 좀 없는 것 같다, 해외에 가는 것 같다,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정보 유출이 되어서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아침에 그 생각했어요. 야, 다 털렸으니까 나라고 딱히 내가 목표물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거꾸로 지금 다행이라고 안심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사과문도 제대로 안 올리고 아직까지도 쿠팡은 이게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었다, 뭐 이런 식의 묘한 표현을 써가면서 피해가고 있습니다. 오렐리아 네스님 벌써 전화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네. 현대카드 등기 보낸다고 내가 본사에 알아본다고 끊으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지금 2차 피해가 문제거든요.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게 가장 문제라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다 노출됐기 때문에 2차 범죄의 기초 데이터가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전 염려가 또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제 심각성을 이제 인지를 해서 아마도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원인 규명이랑 재발 방지 책을 마련할 텐데 이제 당분간 이렇게 전화 오는 거는 지금 좀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차 피해. 사실 이 정도면 문 닫아야 될 사고입니다. 그런데도 쿠팡에서 사고하는 걸 보면 적어도 이 정도면은 일단 그 홈페이지 전면에다가 사과문 실어야지요. 근데 이제 그 기자들이 야, 이 정도 됐는데 사과 어떻게 했을까 하고 보니까 아예 사과를 안 해. 사과 안 해요?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홈페이지 배너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죄송합니다. 어디 있는지 여러분 찾으실 수 있어요? 야, 씨. 네? 저 위에 쬐끄맣게. 저 크리스마스 빅세일 50%만 보이잖아요. 저기 위에 보니까 무슨 안내 말씀처럼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요. 참말로. 글씨체도 제일 안 보기 싫은 글씨체로 저는. 크리스마스 빅세일을 해서 사과드린다는 것 같은데. 그럼 사과의 50%네? 뭐 뭔 하자는 소리 거야? 하는 저게. 에? 저 누가 눌러봐요 저거를. 저런 식으로 지금 따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개인정보 노출된 사람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쿠팡이. 당신 정보 털렸다. 이번에 뭐 이렇게 됐다. 근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노출. 정말. 야, 근데 김규현 변호사님 이런 정도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죠. 미국 같은 경우였으면 거의 회사의 존폐 기로에 달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을 텐데요.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과거에 이렇게 뭐 카드사라든가 통신사의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누구 하나 구속됐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보면 큰 횡령 사건이나 뇌물 사건이 나면은 뭐 기업 임원들이 막 구속되고 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구속됐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치료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단소송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거를 둬야지만 기업들이 제대로 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력을 다하는 겁니다. 새벽 배송 시스템이나 로켓 배송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을 투입하고 엄청난 설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쿠팡인데 정작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돈을 쓰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게 만들어야지만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좀 이참에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 방금 전에 개인한테 보낸 문자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참 이놈들 나쁜 자들이에요. 쿠팡은 이번 노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님 5달이 지나서 문자로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아이고야. 저거 저렇게 기업이 그래도 기업 윤리라는 게 있는 건데요. 저 거짓말을 저렇게 대놓고 하면 안 되고요. 유출 정황은 6월 24일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측이 어느 정도 인정한 거고요. 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이걸 공지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보안 체계 제대로 작동 안 됐고 숨긴 거예요, 사실상. 모르쇠로 숨긴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굉장히 윤리적으로 저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는 유출 계정 개수가 4,536개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3,370만 개가 된 거예요. 그것부터가 거짓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피해 규모 축소하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까지 있으니까 아주 악독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이런 사고가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한 번 터지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중에 대형화가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막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뭔가 쉽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터지면 상당히 풀기가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편하다고 하는 게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 편리함 하나 때문에 이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어디까지 뚫려버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정보가 집이라든가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있다라는 거, 연락 위치까지 있다라는 게 그거 이제 좀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거죠. 그렇게까지 알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다라는 건 다른 서비스 업체는 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업에서 결제를 하려면 금융정보로도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은행을 쓰고 있고 어느 온라인에 얼마를 결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쿠팡 말고 다른 사이트는 뭘 갈 수 있고, 쿠팡과 같은 비밀번호를 쓸 경우 거기까지 주르륵 이어서 다 털리고, 그럼 이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건요. 그게 열려버리는 순간에 또 우리도 그냥 복권이 다 털리는 것도 쉽게 털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온라인으로 일어나니까 중간에 인지를 해도 뻔히 보면서도 못 막는 일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유사범죄들 설치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 업체에서는 또 쿠팡 이거 손해배상해 준답시고 또 그걸 또 밑기로 해서 또 접근하는 돈 또 생길 겁니다. 요즘 근데 쿠팡 왜 그래요? 지난번에 그 쿠팡 때문에도 어미준 문제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보면은 지금 쿠팡에 대해서 하는 것이 로켓 배송, 뭐 새벽 배송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안 주려고 규정을 바꾸고 로비를 한 것도 있었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국회나 뭐 정부 출신 공무원들을 대거 영입해가지고 이제 로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굉장히 이제 전관들을 많이 영입을 한다는 뉴스도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쿠팡이 미국 기업을 표방하면서 미국 문화에 따라서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진적인 시스템 이런 걸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런 관과 관련된 법률이나 뭐 이런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업무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냥 누구보다도 과거 대기업들이 담습해왔던 전관들 영입해가지고 로비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한국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고 그러고요. 자기들이 불리하면 손해배상을 하고 막 이럴 것 같으면 한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리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박쥐처럼 국적을 세탁을 해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이참에 좀 따끔하게 좀 일깨워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타까운 게 쿠팡은 법적으로 이제 미국 회사가 되어 있고요. 미국 회사고요. 국내법 적용 대신에 미국 증권시장 규율과 국제자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법 적용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처벌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그냥 불매하면 됩니다. 이런 사건 터지면 민생경제연구소가 해야 될 일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쿠팡 그 새벽 배송 노동자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율도 하고 가서 좀 해결한 일도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단위가 커가지고 뭐 하여튼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뭐 고발 조치를 한다던가 등의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국내법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쿠팡 외국 회사라고 그러셨나요? 미국 회사. 그런데 박대주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게 대주주는 그러니까 김범석이라고 대주주는 아니고요. 소프트뱅크가 대주주예요. 아니 여기 북날라 뽕따님께서 네. 박대준 씨 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쿠팡이 있나요? 박대준 씨 똑바로 말하시오. KT도 SK도 그러다 털렸으니 똑바로 말하시오. 돕겠다고 수작 부리지 마시고. 이거는 여기 댓글을 쓰신 분에 대한 항변인가? 네네네. 실제로 소프트뱅크가 가장 큰 대주주입니다. 예. 박대주는 국내 한국 쿠팡의 대표이사. 박대준이가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네. 근데 이제 쿠팡 검색에서 박대준이 나오니까 박대준이 이제 책임자인 걸로 생각을 아마 하시는 네이버 거군요. 출신일걸요. 알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모시고 앞으로 이제 개엄 1년 이후로 민주당이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숙제들도 많은데 그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멋져지고 갈수록 멋져지시는 분입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와 관련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오늘 막 새로 나온 기사가 이제 민주당의 지방선거 앞두고 12월 3일까지는 또 최고위원들도 물러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 출마 선언 서울시장 했고 또 박홍근.
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박홍근 참. 예. 지난주에. 지난주에. 박주민 의원님은 지금 여론조사 보면 계속 1등 많이 나오던데. 네, 오늘 여론조사 꽃에서 예. 했는데 제가 전화 면접은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1등 나왔고요. 오세훈과 맞붙었을 때도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게 그 네, 여론조사 예. 꽃이십니까? 네. 한번 봅시다. 네. 너무 좀 작아서 그런데 저 여론조사 보면 41.9 대 35.3이면 아주 뭐 정말 여론 저 오차범위 바뀐데. 오차범위 바뀝니다. 예. 저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걸 가장 주목할 만합니까? 뭐 저렇게 오세훈하고 맞붙었을 때 뭐 이긴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저거 말고도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ARS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전화 면접 조사가 신뢰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전화 면접을 했을 때도 제가 범여권 주자 중에 1등 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상황이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세훈이 강하다라는 말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지방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확한 인식 하에 평가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오세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있어야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오세훈이 있든 없든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그동안은 당에서든 당 밖에서든 오세훈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영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세훈이 지금까지 견제를 안 받아서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약해질 거고 지금도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실례지만 혹시 그거 여쭤봐도 됩니까? 뭐요? 어떤 거요? 그 요즘에 네. 박주민 의원님 외모에 대해서 아주 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네. 왜냐하면 원래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딱 나타나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탈모인이었을 때도 유명했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좀 궁금해해요. 또 한모 씨도 뭐 지금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있는데 네. 뭐냐면 가발입니까? 이식입니까? 염색입니까?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이야기해 진짜요? 주실 수 있어요? 전 뭐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모발 이식 수술을 작년에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다스베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전에부터 이제 공장장은 저보고 머리 심으라는 말도 했었고, 마침 나갔을 때 3선 당선으로 뭘 할지 공약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말미였는데, 그래서 내가 3선 되면 머리 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선이 돼서 사실 바로 머리를 심었는데요. 그게 1년쯤 지나야 이제 안착이 되면서 모발이 더 추가로 나고 이러면서 이제 모양을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 뭐 7월부터 상당히 이제 머리가 많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모발 이식 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옛날 미스코리아 당선됐을 선발됐을 때 막 그 미용실 원장님 감사드리고 막 그러는 것처럼 서울시장 당선되면 이렇게 이식해 주신 분한테도 뭐 좀 감사했겠어요. 제가 트로피 들고 막 이렇게 누구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것도 상당히 영향 미치지 않겠어요? 어떤 측면에서죠? 사실 네. 이 정치인들은 외모?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보여주는 거 중요하고. 근데 진짜로 빈말이 아니라 옛날에 이식하시기 전보다 훨씬 더 젊어지고 네. 또 더 산뜻해진 느낌. 네네네. 옛날에 좀 별명이 거지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피곤해 보인다, 거지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 이제 그 머리 심으라고 권해주셨던 분들도 네 외모 때문에 네가 하는 말이나 네가 하는 일, 네가 생각하는 정책이 조금 평가를 저렴하게 받는 부분이 있다. 저렴하게. 소위 말하면. 그래서 외모를 좀 가꾸고 신경 쓰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제가 모발 이식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약간의 파마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조금 더 풍성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가 편한 것도 좋지만 또
격식 있는 자리에 갈 때는 양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항상 점퍼만 입고 예. 시정을 할 수는 없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유권자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요즘에는 뭐 옷도 좀 정갈하게 입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피곤하고 힘들면 뭐 옷을 입는 거나 이런 데 들이는 시간부터 먼저 좀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보이셨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일정 정도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단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없지만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내 중심이 실제 그런 중요하지. 생각이었죠. 그런 네. 것이 있었지만 또 살다 보면 네. 그런 것도 또 중요하고 네. 그렇죠. 네. 예. 뭐 아무튼 외모만 신경 쓰고 실질적인 부분 신경 안 쓰면 문제겠지만 그 최악이죠. 양쪽을 다 신경 예. 그래야 쓰고 된다. 있습니다. 예. 예. 가벼운 얘기 같지만 사실 서울시장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당 내에서도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던데요? 얼추 10분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많아요? 있습니다. 예. 지금 서영교 의원, 전현희 최고위원 또 박홍근 박홍근 선언을 했고 예. 그리고 출마 선언하셨나요? 저는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밝혔고요. 예. 공식적 출마 선언이라고 하는 세레모니는 지금 현재 지금 내란 종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제가 집중해야 될 다른 과제들도 있어서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하여튼 한 10분 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예. 대충 지금 예상하는 출마 선언 시점은 언제쯤이십니까? 글쎄요, 뭐 한없이 늦출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나 적어도 흐름이 조금 가닥이 좀 타지는 시기까지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혹시 국힘당은 서울시장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애초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번 당선될 무렵에도 처음에는 나경원 의원이 1등이었어요. 아, 예.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은 항상 처음에는 뭐든지 1등을 해요. 예, 그러다가 약간 이상한 여론조사가 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봤었고 알고 봤더니 그 과정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도움을 줬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떻게 보면 당원들 사이에서는 오세훈보다 나경원에 대한 선호 이게 좀 강했다고 보여지고 최근에도 지금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좀 극우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경원은 딱 거기에 맞는 행보를 지금 하고 있고 발언도 하고 있어서 당원 비중이 70%로 올라가게 되면 결과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오세훈 뭐 이렇게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지금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금의 국힘당이 존재할까? 또 국힘당 지도부가 그대로 갈 수 있을까를 두고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국힘이 보여준 태도 또 그들이 해온 행위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명백히 위헌정당 해산 절차로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은 판단이 좀 필요하겠죠. 아마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추경호라고 하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느냐 기소가 어떻게 되느냐 등등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소 내용에 상당히 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또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될 수도 있어서요. 그런 것들 좀 봐가면서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얘기 나온 김에 지난번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붙여졌는데 네, 반대가 4명 나왔잖아요. 네. 개혁신당은 아니었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세심하게 그 표결 결과 왜냐하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해서 표결 결과 안 봤는데 반대표가 4표 나왔습니까? 예.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예. 그래서 저건 뭐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아는 분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개혁신당은 아니랍니까 본인들이? 예. 본인들이 말만 그렇게 해놓고 반대 글쎄 찍은 거 그런 아닐까요? 생각도 들고 어디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네네. 내일 추경호 이제
영장 심사하지 않습니까? 네, 내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그전에는 법원에 대해서 뭐 그냥 일 잘하고 있겠거니 했는데 이번에 내란 과정 지켜보면서 검찰만 개판인 줄 알았더니 법원은 더 썩었구나 이렇게 지금 많이 알게 됐어요. 아마 이 내란 잔당들 청소하고 내란 세력들 지금 정리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법원인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모습이죠. 예. 영장 전담 판사들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예. 내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추경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라든지 뭐 그동안 추경호 의원이 해왔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구속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법원의 태도가 저희들이 걱정을 만들어낼 정도로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거푸 기각될 때 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즉 작년 12월 3일 당시에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했겠느냐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시켰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추경호 의원도 동일한 논리로 아마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날 계엄의 불법을 당장 알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되지만 최근에 했던 법원의 모습, 법원이 빌드업 해줘 왔던 논리에 비춰봤을 때는 불안한 게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이제 추경호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제 앞으로 뭐 한다고 쭉 이어져야 되겠지만 일단 발부된 것만으로도 국힘당이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더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 와서 쭉 보면은 단순히 추경호, 나경원 몇몇 여자들 빼고도 김상욱 의원의 증언을 들어보면 몇몇 사람들은 윤석열과 소통을 했든지 그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는 증언들을 보면 첫 번째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윤석열이 계엄을 포함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걸 들었다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날 계엄도 불법적인 동기와 목적하에 이루어졌다는 걸 짐작하거나 알았을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두 번째,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날 실제로 윤석열과 통화한 나경원. 추경호는 알고 나경원은 모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세 번째,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실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의원들이 한 7명쯤 됩니다. 근데 그중에 조지현이라는 원내대변인은 그 시간대에 김용현 장관하고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계엄이 벌어졌는데 김용현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다른 얘기를 했을까요? 계엄 관련된 얘기를 했겠죠. 그런 통화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윤석열의 내란 시도에 협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얼추 이렇게만 해도 거의 10명 되는 거잖아요. 소통하거나 알았을 의원들이. 근데 그 이상 되겠죠, 사실. 예. 그때 당시에 의원님은 어떻게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셨나요? 답 넘어가셨나요? 답 넘어갔고요. 답 넘어가자마자 잡힐까봐 전력 질주해서 뛰어 올라갔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한동훈 당대표를 보고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라. 그 당시에는 왜냐면 우리 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 합쳐도 숫자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당이든 무조건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서 표결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제가 그 과정에서 목격했던 게 그겁니다. 당대표, 한동훈 당시 당대표 옆에 서 있었던 의원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면서 막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 느낌은 이 전화 상대방은 원내 지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당대표가 있고 계엄에 대해서 해제 표결을 해야 되니까 본회의장으로 의원을 보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 상대방이 아마 거절하고 있었나 봐요. 엄청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했던 그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제 예상대로 그 당시 통화 상대방이 원내 지도부 또는 원내 대표였다면 계엄에 협조한 거잖아요. 예.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훈 그 당시 대표가 좀 특검에 출석을 하든 재판에 나와서 증인을 쓰든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표결에 한번 본인은 표도 없으면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몇몇 의원들한테 얘기했다.
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면피된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너무 우습죠. 예. 예. 아무튼 뭐 그걸 두고도 자기들끼리 막 싸우니까 네. 이런 걸 또 잘한다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적어도 지금 장동혁, 김민수 막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위원 정당 해산보다는 그냥 분화가 돼가지고 그냥 따로 정광훈이랑 뭐 이렇게 당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네. 근데 어찌됐든 당권이라고 하는 게 또 센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오늘 뭐 전에도 그렇고 특히 오늘 장동혁 대표 발언을 들어보니까 윤 어게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 때, 그러니까 올 상반기 때 윤석열이란 자가 헌재 재판정에서 했던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심해서. 그렇죠. 예. 민주당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사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이라는 자가 헌재 재판정에서 했던 얘기, 민주당이 심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완전 윤 어게인입니다. 아니,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예. 아닙니까? 우리가 황교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윤석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근데 아시겠지만 헌재에서 윤석열이 했던 그 얘기 모두 다 반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이 입법권 행사했던 거 이거 헌법이 보장한 시스템 내의 권한 행사다. 예산에 대해서 심사했던 거 이거 헌법이 보장한 시스템 내에서 권한 행사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대통령이잖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엇갈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잘하면 다음 총선에서 대통령이 속한 당이 다수당이 된다는 거예요. 못하면 소수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엇갈리게 만들어놨는데 너는 네가 못해서 총선에 지지 않았냐. 그래서 국민의 표심이 반영된 의석 배분 비율이 현재 국회 의석 배분 비율 아니냐. 그래서 그 배분 비율 하에서 민주당이 헌법에서 보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걸 네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한 방에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 그럼 너는 헌법을 위반한 거고 못된 놈이야. 못난 놈이고. 이게 헌재 결정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장동혁 동일하게 똑같이 합니다. 윤석열이 했던 얘기를. 그러니까요. 예. 지금 장동혁 취임한 게 공교롭게도 딱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한 날 12월 3일이거든요. 딱 1주년, 이제 100일이 그때가 100일 되거든요. 그때 메시지를 낸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낼지도 궁금해요. 지금도 사과를 할까 말까를 논의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더 황당하게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서 죄송한데 작년 12월 3일 당일날 뭐 저뿐만 아닐 겁니다. 제가 이제 딱 전화를 받고 TV를 켜보니까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변에 대한 보도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변이 있었으면 사변에 대한 보도가 먼저 나왔겠죠.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계엄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요건에 안 맞잖아요. 예. 두 번째는 군대가 국회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승만이 계엄을 일으켜서 군대를 국회에 넣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내란죄예요. 근데 국회에다가 지금 군대를 넣고 있어요. 그걸 하지 내란죄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 그걸 계기로 만들어졌어요. 내란죄가. 이거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변이 없고 군대를 국회로 보내? 이거 내란인데? 해서 제가 바로 국회로 온 거거든요. 굉장히 빨리 온 의원 중에 하나인데 오면서 제 짝꿍한테 전화했습니다. 나는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너는 딸을 데리고 집에서 나와서 딴 데 가 있어라. 죽을 각오하고 온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때 해제하러 들어온 국회의원들은 그런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군대가 국회에 들어왔었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었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만 봐더라도 국힘 의원들은 동료 국회의원들이 죽어도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뭐 사과를 할까 말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예.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딱 1 더하기 1은 2처럼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 네, 않습니까? 단순하게 정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발표한 것에 대해서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한 25%가 인정한다고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MBC 여론조사에 내란이라고 보느냐 아니냐인데 그걸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25% 나온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이런 25%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정치권의 가장 큰 숙제 아닐까요? 그래서 그 25%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려야 돼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를 마비시키는 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헌법상으로도 안 되고 형법상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했기 때문에 내란인 거고 이것은 헌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서 있는 토대를 완전히 허물어 버린 거거든요. 근데 헌법 없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약육강식이에요.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룰이 없으니까요. 그럼 그거를 원하시냐 그분들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밉다. 아 이해합니다. 그러나 헌법 없는 대한민국 원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민주당이 밉다 그래도 헌법 없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헌법 토대 위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민주당이 밉다 그래도 이 내란에 대해서는 철저히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좀 그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는데 일단 항소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둬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특검이 이제 끝나가는데 새로운 제2차 특검법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주장해 왔고요. 예. 가장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제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예요. 예. 그러면 좀 더 일찍 만들으셔가지고 내란 특검 만들 때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같이 만들었다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처음에 만든 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때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그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이제 입법이 된 건데 사실 이제 특검법에 이제 그 내용을 넣기는 좀 어렵고요. 특검법 자체는 이제 검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라도 좀 넣자라고 얘기해서 내란 관련된 특별법을 발의할 때 다시 이제 또 제가 아이디어를 줘서 거기에는 담기게 됐는데 생각보다 이게 입법이 지연되더라고요. 저는 좀 빨리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지도부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상태라서. 그러면 내란 특별법에 내란 사건에 관해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예전에 발의됐던 법에는 이제 그 내용까지 다 포함돼서 뭐 사면을 제한한다든지 그러니까 내란범들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 특별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내용 뭐 등등등을 다 넣어놨는데 이번에 이제 통과되는 형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법사위 논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킬 수도 있겠죠. 글쎄요. 일단 뭐 사실 지금 1심부터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나.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항소심부터라도 항소심부터라도 전담 재판부가 하도록. 근데 아마 이제 항소심의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누구든 간에 1심 재판부는 긴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결한 것이 나중에 다 리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군사보험법 전면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사건, 군내 사망사건, 군내 성폭력 사건은 아예 수사부터 민간이 하게 했고 나머지 범죄는 항소심부터 민간법원에서 다루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 어차피 민간으로 넘어가니까 상관없지만 나머지 사건도 군 검사나 군 판사들이 긴장해서 수사하고 긴장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 결국 민간법원에서 다 리뷰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장난쳐 놓으면 리뷰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군 사법질서가 맑고 투명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항소심 때 설치가 된다는 것은 1심 판사들 보고 장난치면 다 리뷰 당한다라는 것들을 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담 재판부 얘기 나왔으니까 최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면 한덕수에 대해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듣고 선고도 아니고 굉장히 분노스럽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글쎄요, 뭐 특검은 여러 가지 어떤 뭐 전에 있었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 참고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한 구형을 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측컨대 아마 내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한덕수가 상당히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정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를 안 했어도 특검해갖고는 좀 길을 많이 가르쳐주고 네. 중요한 증언을 했을 수도 있다. 했을 수도 있다. 그럴 자 같지 않은데. 그리고 일부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내란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보니까 누군지는 굳이 언급 안 하고 꽤 많이 얘기가 정리돼 있더라. 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김현장에서 코치를 해서 당신 살려면 특검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걸요. 근데 이거는 뭐 추측입니다. 추측이죠. 많은 분들이 이 구역량이 합리적으로 설계가 안 너무 되고 적어요. 설명이 안 되고 그다음에 특검이 한덕수에 대해서 취해왔던 스탠스하고도 잘 안 맞아서 예. 뭐지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재를 해본 결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그런 것을 바탕으로 구형을 조금 약하게 해준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제가 또 다른 루트로 들은 얘기는 지금 내란 특검에 들어가 있는 일부 검사들 이자들이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최종으로 구형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한덕수 굳이 유죄라고 봐야 됩니까? 막 이렇게 반항하는 검사들이 꽤 있었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이제 한덕수가 유죄가 된다면 가슴 아프고 심장 떨려 할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국무회의 참석자들 다 그렇죠. 뭐 국무회의 참석해서 나왔던 장관들이 같이 회의하고 뭔가 진행하려고 했었던 공무원들, 검찰도 그중에 일부죠. 법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다 부들부들 떨리겠죠. 근데 어찌됐든 한덕수 케이스에서 구형은 매우 저도 불만이지만 예. 확실하게 유죄가 나오고 혐의도 내란에 관련된 주요 종사자로 유죄가 나오면 윤석열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안이 조금 덜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란 주요 종사자가 이미 유죄 확정이 났는데 내란 우두머리는 무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예. 거거든요. 예. 두 번째 여쭤볼 것이 뭐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말씀. 이따가 생각나면 여쭤보도록 네, 네. 할게요. 그 뭐였는지 가물가물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거 서울시장 얘기를 좀 더. 네, 그러십시오. 네. 그 두 가지였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전담 특검법도 새로 만드는 거. 특검법. 그 연장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장이 아니고 이제 새로 만드는 거죠. 사실상 연장인데. 그거는 이제 남은 혐의라든지 예. 추가 수사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의 생각은 이랬던 거지 않습니까? 특검이 종료되면 검찰로 또는 경찰 국수본으로 사건을 넘긴다는 거였는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들이 정말 황당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또는 국수본에 그냥 넘기기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특검을 하든 이런 식의 다른 절차를 좀 밟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제2차 특검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밝혀내야 될 게 막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은 짧고. 거기다 제가 들은 바로는 파견 나온 검사들 거의 퇴업하고 있답니다. 왜요?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검찰청도 폐지됐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다른 특검도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어떤 결과가 되느냐. 자기들 검찰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검찰이 다 덮어줬던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드러나니까. 도이치모터스, 코버나 컨텐츠 다 특검이 덮어줬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검사들보다 경찰들로 많이 채웠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특검들이 태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끝나면 바로 또 검찰로 이 사건을 보낸다. 이게 안 맞게 된 거죠. 이 태도들을 보니까.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막 집단 항명, 그러니까 집단 항명이다로 집단 반발했던 네. 그자들에 대해서 이거 전부 다 그냥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았는데 지금은 일부 스스로 사표 낸 사람들 빼고는 그대로 가는 분위기예요. 뭐 조직 안정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그 18명 전원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물론 공수처도 참 믿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 상대적으로 좀 나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좀 발의했습니다. 이런 행위까지도 좀 처벌할 수 있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좀 좁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검사나 판사들의 이런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는 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좀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좀 발의해 놨습니다. 공수처 수사 범위가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공수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 차라리 판검사로 한정을 했어야 더 나았을 수도 있다.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공수처의 원래 입법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감시 견제 기관의 의미도 있지만 또 이름에 맞게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좀 줄여보자라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근데 이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러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연동해서 종합적으로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좀 조정해 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것 좀 많이 여쭤봤는데요. 그 서울시장 출마 준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캐치프레이즈로 레벨업 서울 이거를 내세우셨더라고요. 이것은 서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맞습니다. 이런 비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AI라든지 바이오, 그다음에 컬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만 해도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딱 한 해 빼고는 내내 저희가 임상시험 1위였던 도시예요. 그만큼 많은 병원이 밀집돼 있고 대학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투자하고 지원해 주면은 이 바이오 쪽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조금씩 내왔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홍릉에 있는 서울 바이오 허브의 예산이 5천억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 대폭 깎았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리고 AI 같은 경우도 AI를 기반으로 산업 생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업들, 그걸 AX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AX 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데가 테헤란로예요. 근데 이 테헤란로에 모여있는 기업들을 제가 쫙 간담했거든요.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가고 싶대요. 판교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용을 좀 더 살펴봤더니 양재에 AI 허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1년 사업비가 40억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컬처 컨텐츠도요. K-팝 관련돼서 외국인들 정말 많이 오는데 서울에서 K-팝 관련해서 보고 듣고 즐길 게 없어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대형 기획사 건물 앞에 가서 이 외국인들 사진 찍고 갑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K-팝도 계속 융성하면 좋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홍콩 영화처럼 언제든지 꺾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많이 지원하고 챙겨야 되고 또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많이 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K-팝 관련돼서는 한 4, 5만 석 아니면 5만, 6만 석 규모의 아레나가 필요해요. 그런 걸 서부권에 좀 만들면서 그 주위에 다른 다양한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고 전시관 만들고 체험장 만들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아까 말씀드렸던 홍릉, 서울 바이오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금도 거기 많은 작은 업체들 들어가 있거든요. 양재 AI 허브 대폭 키우겠습니다. 예, 테헤란로에 있는 여러 AX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이 기업들 키우고 이 기업들의 힘으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반을 AI와 접목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걸 해나갈 거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서울이 수축되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레벨업 시키겠다. 예. 국제적인 경쟁력 갖추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살짝 여쭤봤는데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기회를 좀 네. 하도록 하시죠.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지켜본 박주민 의원님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은 누구보다도 이 바닥과 호흡하는 시장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정치 역정을 그렇게 보여와 주셨으니까 사실 거지라고 하는 그 어떤 별명도 이렇게 차림새가 너무 소탈하다 이걸 넘어서서 항상 낮은 것과 함께하는 맞습니다. 모습을 보이셨기 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레벨업하는 그런 서울을 기대를 할 수 제가 있겠죠. 서울시 공무원들도 최근에 많이 만나는데요. 그분들은 그걸 원해요. 자기네들은 중앙공무원들 버금가게 또는 중앙공무원들을 능가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렇죠. 자부심 예. 있죠. 행정이나 이런 부분 걱정하지 마라. 상상력과 비전을 제시해줘라. 맞아요. 수년간 지지부진했다. 예.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붓고 상상력 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수 형님 TV님 우리 애청자님이신데 아주 좋은 의견 주셨어요. 박주민 의원님 서울시장 나가시면 내가 당선되면 내 머리처럼 풍성해진다로. 풍성. 예. 예. 오늘 감사드립니다. 요거 잠깐만 홍보될까요? 뭐 가져오셨나요? 네. 예. 요거 좀 뭐죠? 클로즈업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주민함께 아카데미라고요. 제가 은평갑 지역위원장이 되면 주민 함께 아카데미. 예. 이게 예. 제가 은평갑 지역위원장이 되면서부터 당원들과 주민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사업을 해왔는데 벌써 이게 14기가 됐습니다. 14기가 돼서 이제 남은 강의가 총 4강이 남았는데요. 개별 수강도 가능합니다. 특히 그리고 12월 6일 날에는 계엄이 있었던 국회 현장을 방문할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개별 신청이라도 많이 해주셔서 오셔서 듣고 토론하고 생각 같은 분들하고 고민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민 함께 아카데미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